저는 이제 뭐 의사이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그 여러 가지 중환 질환을 이뤄내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내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결핵, 파상풍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질환에 대해서 강제 접종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론 당연히 일본내염도 걸리면 안 되고 백일해도 걸리면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막는 게 막는 거겠죠. 또 코로나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쓰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 코비드 19보다 소아청소년에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수많은 질환에 대해서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제대로 비교 형량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은 사실은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해서 집단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그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나와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백신 패스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어떤 판단인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 청소년자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청소년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관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기존의 일본내염, 백일해 수많은 접종을 다 강제로 접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1기인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곧 위암 2기, 3기, 4기로 나아가겠죠. 당사자가 수술을 거부하는데 강제로 수술할 수 있나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강제로 수술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 여러 가지 기본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본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책 목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국민들이 정부에서 70% 정도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협조적이었죠.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건 위험 사회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2020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081명입니다. 부상자는 30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만약에 이런 위험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자가용 사항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전체주의적 사회로 흐르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어떤 방역 정책을 보면서 어디 환자가 봤더니 도시를 봉쇄한다. 그게 과연 합당한 정책이니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모호한 게 처음에는 70%를 예방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그럼 국민들은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 패스를 통해서 도달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경우에 백신 패스를 강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incremental death rate,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도대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과 비교 형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은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 뭐 그런 거 볼 때도요. 소아청소년에서 미접종자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소아청소년에서 무슨 백신 패스 같은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더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참 우려스러운 게 외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많죠. WHO 가 있고 100몇 개 넘을 겁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백신 패스 우리와 같이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국의 같은 경우에 백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듣습니다. 영국의 백신 자문위원회가 처음에는 소아들한테 소아청소년 맞을 필요 없다. 그러다가 1차 해안에서 권고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실시간으로 영국의 결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백신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어떤 의사도 전혀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냥 정부가 셀렉티브하게 뽑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죠. 정보의 왜곡입니다. 전문가를 갖다가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방접종은 두 가지 이펙트가 있는 거죠. 당사자에 대한 보호 이펙트가 있고 또 감염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전파하는 그거를 막는 아마도 두 가지 이펙트가 있을 겁니다. 연령별로 굉장히 다르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연령별로 굉장히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 겁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 그때 나가셔서 당사자를 이제 보호하는 이펙트가 크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법원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전파력이라는 다른 걸 고려한 것 같다라고 한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드린 것이 전파력이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차원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파력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인크리멘트 요런 정책을 도입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보호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들이거든요. 뭐 어디 가는 거, 이동권, 방문하는 거, 생필품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들인데 이 정책의 이펙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국민들이 아 이런 정책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